안녕하세요. 엄마 해설사의 서양 미술사 4편 유럽회화 일부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그림으로 해설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은 메트로폴리탄에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편성하였어요. 피렌체와 로마 중심으로 이야기를 펴내겠습니다. 이탈리아 중에서 베네치아 르네상스 작품들은 별도로 소개하겠지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갤러리 전개와 함께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연계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이 알쏭달쏭하기도 한 것 같아요.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몇 가지 사항 때문에 그 기간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조토라는 화가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1300년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시작한다고 보겠고요. 조토는 현재 서양화의 아버지라고 하고 르네상스의 싹을 틔운 화가라고도 하고 르네상스의 첫 번째 화가라고도 하지요. 근데 사정이 있는 것이 조토 이후 유럽의 흑사병이 대유행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조토가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발전 계승에 한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아, 그런 사정이 있군요. 흑사병이란 데 사건이 관건이었군요. 마사초라는 유명한 화가가 실제로 원근법 등을 사용해서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치면 1400년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고 좁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하튼 이번 해설에서는 대략 절충해서 1350년부터 르네상스라고 하고 있지만 앞에 이야기해드린 기간도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미술사 양식연대표에서 르네상스 주변만 살펴보겠습니다. 곰브리치 서양미술사에서 이 즈음의 테마에 대한 주제도 같이 확인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크게 활발했던 곳은 플랑드른 네덜란드의 북유럽에서였어요. 독일에서도 역시 독일다운 르네상스 거장들이 탄생했지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약간의 지역에서도 르네상스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본고장,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익히 알고 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정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그리스 시대에 인간의 발견이 있었지요.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지만 광대한 영토로 세계의 발견이 있었지요. 그런데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비잔틴 문화가 차지한 것이었어요.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죠.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르네상스가 탄생할 때까지의 약 1000년 동안을 중세라 하지요. 그 천년은 오로지 기독교의 신중심이었고 신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눌려있던 시기여서 예술의 암흑시대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천년이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인간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시 찾아왔는데 재활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다 알고 있죠? 이 르네상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잘난 자존심이 부활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자존심 안에 들어있는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가 추구했던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신체에 대한 미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미술 외적인 면에서는 세계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광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자존심은 그리스가 로마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인간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르네상스 미술의 초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란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란 정체는 결국 비례, 비율, 균형, 조화가 갖추어진 자연미, 특히 인간의 신체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르네상스를 부활 재활이라 하는데 결국 그리스의 고전주의를 살려내자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고전이라는 말은 옛날 있었던 가장 모범적인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게 그때까지 가장 진실이고 진리라는 넓은 믿음이 있어서 그때까지 높은 가치로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의 현대에서 있어서도 그리스 고전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깊은 뿌리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전역에 그리스 문명의 고전이 곳곳에 패어든지 실체가 보이든지 건축물들과 조각품이 도처에 남아있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신세계 뿌리로서 잠재되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서양 미술사의 뿌리로서 고대 미술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중세와 르네상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종교적인 목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했으며 단순화시키고 딱딱했지요. 그리스 미술은 이집트 미술이 추구하던 것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리스의 인체는 마치 스냅 사진 같았고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 조각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인체를 조각해도 실체와 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비례나 조화 등을 가상으로 짜 맞추어 가상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개성의 표현은 절대 안 하죠. 중세시대는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양식화된 묘사에 한정했습니다. 그게 그리스 미술과 르네상스 미술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랍니다. 르네상스는 이상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좋아하지만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르네상스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지루하니까 시간이 나시면 컴퓨터 화면에서 정지 화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것만 읽어보실까요? 르네상스 미술은 첫째 인간의 관점, 둘째 객관적 사실성, 세 번째 이상적 아름다움의 전통을 살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그래도 아직 추상적이겠지요? 고대 시대에는 형태가 중요했고요. 중세 시대부터는 빛과 색채가 중요했어요.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적 성스러운 이미지인 빛을 가장 중요시했지요. 초월적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이나 은, 보석, 촛불, 스테인드 글라스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일단 화면에 황금색 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눈에 확 띄죠. 고대와 중세는 형식이 중요했지만 르네상스에는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도시의 발달이 르네상스 발달에 촉매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치 가문 역할도 커진 것이었죠. 우리 역사에서도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듯이 상업 계층이 대폭 신장하면서 문화도 더불어 발전했지요. 상업으로 부를 쌓은 신흥 부자들은 돈은 많지만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대단히 불안했지요. 흑사병이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흑사병이 기독교 종교에 미친 영향이 있었을까요?
흑사병과 과학과 이성과의 관련이 있었을까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데 참으로 처참했군요. 결론적으로 흑사병은 서구 인류의 처참한 고통이었고 위기였지만 르네상스가 성립되고 발전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군요. 이런 큰 역사적 사건 뒤에는 인간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가 그랬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프랑드로 화가인 브리얼의 흑사병을 이겨낸 이후에 그린 명화를 통하여 그 당시의 흑사병이라는 대역병과 죽음이라는 공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기도실, 소예배실 조성에 대한 상인 계급들의 영향을 확인해 볼까요? 큰 성당 안의 소예배실만이 아니라 성공한 상업 부자들이 만든 개인 예배실 경당이라는 시설에 엄청난 미술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했지요. 종교개혁은 미술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태동과 진행에 대한 흐름을 약간 엿볼까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중세의 신의 중심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기독교였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해요. 기독교 미술은 계속 폭발적인 중심권이었던 것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생과 거장들의 필수 족보를 확인해 보아요. 르네상스 주인공들입니다. 르네상스는 단테와 조토의 출생지인 피렌체에서 시작했고요. 조각가이며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첫 인물로 많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근법이 브룬엘레스키가 발견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를 엿보고 싶지 않나요? 브루넬레스키가 했던 활동들을 보면 르네상스 정신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르네상스에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싶지 않나요? 르네상스에서 필수 등장하는 메디치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치가의 위세와 그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위력을 느껴볼까요? 메디치가의 미술품들은 물론이고 도서관도 설립 운영하여 많은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전의 사상과 문학이 잘 보존되면서 유럽 전역에 일세본으로도 퍼져나갔지요. 르네상스 그 당시 거장들의 작품에 메디치가의 인물들이 삽입되어 나타난 것을 보면 메디치가의 후원과 예술가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이지만 약간은 국제고딕 냄새가 나는 작품인데 장식성이 확실히 나죠. 여기에 메디치가의 새 주인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메디치가를 번성시킨 첫 번째 인물이 나귀를 타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검소하였다고 하네요. 로렌초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로렌초가 제일 선두를 이끌고 있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물들을 연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천재들이 1500년 전후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출현한 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스토리죠. 서양 미술사에서 제일 선배격으로 꼽는 치마부의 작품입니다. 이 다음에 그 유명한 서양화의 아버지인 조토 본도네가 등장하는 거지요. 이제 조토 본도네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장으로 조토 본도네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가는 길로 소개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은 본격적인 르네상스는 좀 있다가 온다는 입장의 표현이기도 하죠. 조토 본도네가 고딕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분기점에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조토가 1305년에 그린 작품인데 르네상스 출발의 지표로도 인식되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전의 그림들은 모두 평평한 평면이었는데 이제 손을 넣어 만져보고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깊이감 있는 입체로 그렸습니다. 위대한 속임수의 시작, 평면의 그림으로 입체를 느끼게 하다니 대단하군요. 조각의 환조 같은 그림, 실제와 같고 사실적인 그림. 이것이 르네상스의 여명, 최초의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조토 본도네는 최초의 르네상스 화가로 평가받고 있지요.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조토의 명작이 여러 그림 있어요.
아까 감상한 조토의 조각 환조 같은 여러 그림들을 더 모아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로 더 많은 그림들이 있죠. 이 그림에서는 조각 같은 입체와 사실적인 면과 또 다른 차원에서 동작이나 구도나 표정이나 등등 그림의 연출에 대한 위대한 조토의 르네상스 능력입니다. 천사도 예수님 곁에 사람들도 각각의 표정과 감정이 있지요. 그게 르네상스 정신이지요. 화면의 모든 구성 하나하나도 연극의 무대장치 역할을 모두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비잔틴 고대 그리고 르네상스 옷주름만 따로 비교해 볼까요? 치마부의 고딕 표현과 조토의 르네상스 표현이 어떻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르네상스 친구가 된 겁니다. 제대로 된 수학적 원근법은 약 100년 정도 후에 마사초가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기존의 단축법만으로도 원근법 기분을 제법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히 혁신적인 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회화의 두 번째 인물인 마사초를 소개하겠습니다. 1305년의 조토에서 사실적인 것과 실제의 사건처럼 실감나는 스토리, 연출에 대한 혁신이 시작되었다면 그로부터 120년 후에 마사초는 처음으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선원근법을 구현시켰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마사초를 르네상스의 진짜 시작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서양화가
마사초를 만나보겠습니다. 원근법에서 선원근법을 알고 계시나요? 마사초의 브랑카치 예배당에 있는 아담과 이브를 보면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 작품에서는 프라 필리포 리피를 이어 보티첼리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화가는 프라필리포 리피의 아들입니다. 르네상스 화가로서 독특하고 유명한 화가는 만테냐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보티첼리를 찾아왔네요.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은 미술책에서 세계사 책에서 많이 보았죠? 보티첼리에 와서는 이제 자연과 사실을 모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 모방과 사실 묘사에 구애받지 않는 화가의 예술성이 인정받는 바야흐로 르네상스 전성기가 눈앞에 온 것입니다. 어느 미술사가에 의하면 이 작품이 조토와 브루넬레스키와 마사초만큼 미술사적 의미가 큰 작품이라 하더군요. 천재에게는 자유스러운 표현이 허락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인데 동방박사와 기타 인물들의 얼굴에다 메디츠가의 인물들과 그 외 유명인물들을 삽입하여 등장시킨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티첼리 자신의 얼굴도 넣었더군요.
보티첼리를 메디치 가문에서 대폭 후원하였기 때문에 탄생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보티첼리 그림은 역시 보티첼리다운 맛이 듬뿍 묻어나오고 있어서 그의 작품임을 잘 알아볼 수 있군요. 보티첼리는 기독교 회화뿐만 아니라 역사화나 신화 등도 많이 그린 화가였습니다.
기를란다요는 그다지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미켈란젤로의 스승이기도 했던 화가라서 소개합니다. 물론 천재 미켈란젤로는 기를란다요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 위하여 도중에 분절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구나 베네치아 르네상스 쪽은 별도로 미루었지만요.